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약 95만 명에 달합니다. 엄청난 그 숫자네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유아기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요. 요즘은 또 성인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나아지다가도 재발하는 경우가 잦아서 만성 질환으로도 알려져 있죠. 네. 그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도 만만치 않고요.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율당 한방생활연구소 신봉기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극심한 가려움과 진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쉽게 치료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신봉기 한의학 박사와 함께 아토피 피부염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 위주로 현재 많이 발생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교육청 통계를 보니까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한 학급당 10%의 아이들이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95만 명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와 비교를 할 바는 아니지만 그 비교를 해본다면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위중증 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 아토피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급한 그런 질병은 아니지만 만성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가정의 구성원 역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파라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 아토피 피부염 특히 어린아이들 앓고 있으면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아토피는요? 네,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려움 증상이지요. 네. 밤낮 가리지 않고 가려움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그 가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긋게 됩니다. 긋게 되면 제2차 감염, 3차 감염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가려움은 피부에 그러니까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물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과정에서 면역세포에 뭐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좀 전문적인 용어로 자가면역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항원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려움이 더 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그게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걸 억제를 시켜야 되는 방법이 많이 연구가 되고는 있어요. 그런 시도는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 명확한 기전이나 그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다 밝혀져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아토피 피부염 하면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건 치료가 쉽지 않다는 맞아요. 인식이잖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치료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치료가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된다라고 보면 그 가려움이 있을 때 약을 먹고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사이에 만약에 가려움이 경감이 됐다. 그리고 재발되지 않는다라면 치료가 된다라고 볼 텐데 그런 걸 가지고 치료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시 재발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유아기 때 발병이 돼서 중학교 2, 3학년이나 혹은 군대를 갔을 때 뭐 이런 정도 성인이 돼가지고 사라지는 그런 가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 그 비율로 보면 한 50% 정도가 그런 치료가 된다라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20, 30%는 전혀 원인도 모르고 증상이 치료가 되지도 않고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나머지 20, 30% 정도는 한 그 중간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규명을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있고요. 또 그리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데 왜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또 치료가 잘 안 된다, 난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피부 질환이 아토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묘기증이라고 뭐 지금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뭐 접촉성 피부염이나 뭐 모공각화증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염증하고 혼돈이 돼서 오치가 만약에 된다면 그거 역시 치료가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이제 아토피 피부 질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박사님께서는. 네. 근데 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증가의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교묘하게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산업화로 인한 그래프가 쭉 그려지게 된다면 그 뒤를 바로 따르는 유사한 그래프 선상이 아토피의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1번으로 산업화를 아토피의 증가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산업화의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대기 오염이 탁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흔히 얼마 전까지 있었던 새집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새집 증후군이라 하면은 환경 호르몬이잖아요. 네. 환경 호르몬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영유아를 포함해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 피부 발진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의 하나의 큰 피해가 피부로 나타났고, 그 피부의 어떤 증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증상이 아토피다라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산업화에 따른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비누나 화학 세제의 증가가 뒤따랐는데, 우리가 이제 피부를 생각할 때 피부는 보호를 하는 인체에 있어서 장벽에 해당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인체 구조물인데요. 피부 벽을 꼭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 제품들이 꼭 필요한 것까지 더러운 오물만 씻어내는 게 아니라 같이 씻어내다 보니까 피부 벽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손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기에 항생제, 소염제가 많이 전 국민에게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오남용을 저는 이야기로 세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다 보면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나 대장에 있어서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열이 조금만 있어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해열제를 먹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부모의 심정으로 본다면. 그렇다 보니까 그 항생제의 절제에 있는 투여가 그 아토피 치료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게 피해자가 어린아이들이라는 게 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분석해 주셨는데 네. 앞서 뭐 비누나 세제를 예로 들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좀 지나치게 청결하게 하는 것도 아토피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물론 청결해야 되죠. 청결해야 되는데 피부가 외부로부터 그 이물질이나 항원에 있어서 잘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콜라겐이나 세라마이드나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그 유지 성분을 빼내는 그런 세제라고 한다면 피부가 거칠어진다든지 오히려 피부 각화증을 더 유발하는 그런 또 상황까지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청결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전적인가 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과연 이게 유전적이냐 해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밀접하지는 않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한 3% 미만이지 않을까. 부모가 전혀 그런 요인이 없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례가 많고요. 부모가 좀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례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이제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하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문제가 없어서 다 나았나 보다 싶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 다시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면역력 저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면역력 저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나았다가 다시 또 좋아질 수 있고 좋아졌다가 또 다시 더 나빠질 수 있는 게 아토피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적인 것이 꼭 지배적이지 않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면역력 상태에 따라서 그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면역력에 종류가 있다. 면역력을 나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인체 장부를 보면 오장육부의 장부가 있는데요. 간, 심, 비, 폐, 신 해서 5장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면역력 역시 각 장기의 기능 저하에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5가지로 나눠야 되는 게 맞겠지만 저는 3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로 폐 기능이 약해져서 면역력 저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 기능 저하라 하면은 폐의 기능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숨을 쉬기도 하고요.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더워지면 대기의 환경에 아주 밀접하게 반응을 하는 게 폐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폐가 차가워지게 되면 차가운 공기가 우리 인체는 36.5도입니다. 36.5도. 오늘날 같은 경우 보면 온도 대기 기온이 0도에서 5도 사이 되는데 0도에서 5도 사이 되는 그 공기를 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차가운 온도를 우리 몸속에 들이켜서 그대로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폐가 너무 차가워져 있다 보니까 데피는 기능이 너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몸은 이 관을 줄이게 됩니다. 이 관을 줄이게 되면 공기 소리가 이런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게 아니라 쌕쌕거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그래도 공기가 데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코막힘 현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폐 기능이 이렇게 차가워져 가지고 있다면 차가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를 하면 그로 인한 아토피가 있다면 그 아토피 역시 3분의 1에서 많게는 반절 정도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본다면 두 번째는 간 기능 저하에 따른 면역력 저하가 있습니다. 네. 간 기능이라고 한다면 간은 만성 피로에 있어서 대표적인 장기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은 아주 모세 혈관의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피가 많이 있고요. 한자로 표현을 한다면 혈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간의 크기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밤에는 약간 커졌다가 활동을 하는 낮이 되면 간의 크기가 좀 작아진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 친구는 간이 커졌나 봐, 간이 부었나 봐, 또 그리고 간이 뭐 배 밖으로 나왔나? 라는 표현이 있는데 간을 아까 한자로 얘기를 한다면 혈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혈기가 왕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어떤 작은 자극에 있어서도 크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본인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역시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고 현대 용어로 스트레스가 많겠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한방적으로는 스트레스란 단어는 없고 화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화병이죠. 네. 그래서 화가 플러스 화, 마이너스 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화를 우리는 음양해서 양화라고 얘기하고 그 반대로 음화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심장 쪽으로 갑니다. 심장은 속으로 삭히는
사람들에게서 심장 쪽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음화, 양화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스트레스에 있어서 나는 음화에 해당이 되는지 양화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에 그 구분이 있다면 그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반응이 다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르게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치료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아토피 역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면 저절로 좋아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아토피 역시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간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따른 면역력 저하를 한번 이야기해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우리 인체 세포 수가 60조라고 하는데 60조를 훨씬 넘는 100조 개의 우리 유익균이 대장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장에 있는 유익균들의 균총을 깨트리는 게 항생제나 소염제에 해당이 되는, 항생제는 균을 잡는 데 있어서는 1번인데 유해균만 잡는 게 아니라 유해균도 잡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요즘은 투여를 할 때 유산균 제제를 같이 투여를 함으로써 설사나 항생제의 어떤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대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균총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시 면역력이 쭉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아토피는 면역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네. 폐, 간, 장. 대장입니다. 네. 대장. 네. 나중에 대장. 네. 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아토피와 관련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특정 알레르기 혹은 뭐 아토피를 일으키는 음식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편타당한 걸 먼저 말씀드리면 없다. 하지만 특이하게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정 음식에 관한 부분은 먹는 방법이나 먹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만 달리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너무 빨리 먹는다든지 너무 급하게 먹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차갑게 먹느냐 따뜻하게 먹느냐 그 차이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오이나 이런 애들은 약성이라는 게 있는데 약성이 아주 차갑습니다. 이 따뜻한 상태로 먹어도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약성이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역할을 합니다. 약성이 따뜻한 애들은 건강이나 부자나 이런 애들은 약성이 아주 따뜻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상태로 먹어도 들어가서 역할은 따뜻하게 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것을 더 차갑게 해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오이는 항상 차게 먹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날 때 시원한 물을 들이키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이를 하나 싸가지고 가서 오이를 하나를 먹게 되면 물보다 갈증을 해소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오이는 굉장히 차갑고요. 중국 쪽에 있는 학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냉한 오이를 그냥 생냉한 상태로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그렇게 찬 음식을 차게 먹는다? 이렇게 차가운 걸 어떻게 그렇게 먹냐. 저희는 그러니까 중국은 오이를 절대 생으로 안 먹고 익혀 먹거나 삶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아주 맵고 뜨거운 신열한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그래서 음식의 궁합이라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나? 라고 혼자 생각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 수영장 같은데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 물은 소독한 물이잖아요. 네. 이것도 아토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수영장이라고 하면은 목욕을 자주 하는 게 맞냐? 사우나에 들어가는 게 맞냐? 이제 그런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 하더라도 피부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있어서 방어 기전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2차 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에 침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청결을 해야 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거기에 갔다 와서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만약에 본다면 어떤 경우에는 맞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죠. 네. 자,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이 뭐 스트레스도 많을 테고 뭐 화도 많이 생기게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그 오장육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서로 상생, 상극의 관계로 밀접한 관계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2차, 3차 감염으로 질병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건선의 역시 아토피 다음 단계로 보고요. 그런 단계가 되다 보면 우울증이 올 수가 있고요. 우울증이 있다 보면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제3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조기에 지금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네, 그렇겠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봉기 한의학 박사와 함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지면 길 곳곳이 어는데요.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이 추우면 이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그렇죠. 걷게 되잖아요. 그러면 몸의 균형 잡기가 힘들어져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건 자제하셔야겠고요. 길을 잘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게 좋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아차하는 사고가 당할 수 있고요. 빙판길 있으면 더욱 주의하셔야겠죠.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토피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알아보겠지만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고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글 남겨주십시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